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감정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90페이지요. 490페이지. 자, 감정평가 기초이론이죠. 이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는 한 2문제가량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네. 자, 그게 먼저 감정평가의 의의 볼게요. 감정평가의 의의. 네. 자, 1, 2월 달에도 이 부분 한번 했었죠. 네, 한번 했었죠. 그죠? 네. 자, 감정평가의 의의인데요. 자, 1번에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 하나 그냥 줄만 가볍게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라는 거는 토지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 동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표시하는 걸 우리가 감정평가라 그래요. 감정평가. 자, 그 밑에 2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거기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줄치겠습니다.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말하죠.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교환의 대가인 임대료와 용익의 대가인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전달성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이 전달성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총론 앞에 가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거든. 능안 공경 기억납니까? 예, 거기 전달성의 원칙을 집어넣으면 틀린다. 아시겠죠? 다음 중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요거 전달성의 원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전달성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니까? 네,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니까. 네. 그 능률성이니 안전성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감정평가의 필요성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네, 여기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의 감정평가 필요성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감정평가 필요성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들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그 밑에 내용들 쭉 다 보면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이 되지 못하므로 줄칠게요. 합리적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곤란 동그라미 하고요. 네.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 부동성, 부정성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보면 부동성, 개별성, 부정성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합리적 가격 형성이 곤란하니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란하다. 자, 그 다음 뭐 가치 요인의 복잡 다양,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뭐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고,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가격 형성이 어떻다고요? 곤란하다. 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능은 제가 다음에 우리 요약집으로 수업할 때 그때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 493페이지에 감정평가의 분류인데요. 네. 자, 거기 보면 먼저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나오죠.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라는 거는, 주체라는 거는 주인공, 하는 당사자, 그 행동을 하는 당사자를 주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라는 거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주체, 주인공에 따라서 나눈 분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가 있는데,
공적 평가는 기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공인평가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공적 평가는 기관, 공인평가는 개인.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입니까?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다음에 강제성 여부인데요.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걸 필수적 평가라 그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 필수적 평가 이해를 알아놔야 돼요. 여기 경례, 그리고 수용에 따른 뭐 보상, 조세, 이런 것들은 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면 평가를 해야 부과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수적 평가에 해당합니다. 자,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자유의사란 말이 있네요. 대표적인 게 상속, 그리고 매매 이런 게 되겠어요. 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참모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어요. 참모평가, 수시평가는 나를 고용한 고용기관을 위해서 내가 감정평가를 하느냐, 내가 고용된 기관이 아닌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잠시 해주고 오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고용기관을 위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고용기관을 위해서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를 그러냐면 참모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그들의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참모평가예요. 넘겨보시면 수시평가는 어디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잠시 가서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전문가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감정평가다. 일시적인 감정평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가 수시적 평가라 그래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에 법정평가라고 있죠. 법정평가는 뭘까요?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해야 된다 하고 법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에 정해놨으니까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평가는 전부 다 필수적 평가겠네요. 맞아요? 법정평가는 당연히 다 필수적 평가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 7번에 양가로 7번에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되어 있죠. 네, 여기는 조금 별표 하나 정도 해야 돼요. 네. 그럼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 가지는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굳이 모르셔도 되고, 현황 평가가 뭔지, 조건부 평가가 뭔지, 기한부 평가가 뭔지, 소급 평가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오늘 1교시 주마쯤 아마 프린터 아마 학원에 주실 거예요. 드릴 거예요. 네, 그때 보시면 되는데 거기 감정평가 규칙 보세요. 우리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많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책 뒤에 그게 감정평가 규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면 6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6조에 494페이지 밑에 6조에 뭐라 적어놨어요? 옆에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네,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현황 기준 원칙.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 현황 기준대로 평가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현황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현재 상황 그대로 해라 이 말이죠. 현재 상황 그대로 해라. 그럼 현재 상황 그대로 해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읽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무슨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 다 항상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현재 시점 그러면 안 돼. 항상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상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근데 괄호 안에 한번 볼까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해야 돼. 제외 동그라미 하세요. 만약에 시험에 최근 시험 보면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현황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괄호 안에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괄호 안까지 자세히 보세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데, 자, 토지를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토지를 평가하러 갔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그럼 건물이 있다고 보고 평가해라, 없다고 보고 평가해라?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있는 그대로 있다고 보고 평가하라고요. 근데 그 건물이 내일 모레면 철거될 거래. 잠시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건물이 불법 건물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다고 보고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냐면 현황기준 아닙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들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원칙이 현황기준이다. 현황기준이야,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인다고 할 때 예외라는 건 아무 때나 허용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밑에 나오는 1, 2, 3번이에요 1, 2, 3번 첫 번째가 뭐냐면 법에 정했다, 다르게, 법령에 다르게 정해놓은 거야. 법령으로 현황기준 말고 다른 거 써라 하고 법에 정해놨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한단 말이에요. 의뢰인이. 세 번째, 사회통념, 기니까 줄여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감정평가사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가치 외의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 요 경우 똑같이 적용돼요. 요 경우 그대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뒤에 또 볼 테니까 일단 요 세 가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3번, 4번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우리 교재 495페이지에 1, 2, 3, 4번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놨는데, 자, 현황평가 앞에 있었죠? 그 위에다가 밑에 내용은 있지만 적으세요. 건부감가 고려예요. 건부감가 고려. 자, 현황평가라는 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없다고 보고 평가합니까? 있다고 보고 평가합니까? 있다고 보고 평가해라. 그럼 토지 가치가 건물이 없을 때보다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건부감가라 그러죠. 그래서 현황평가는 건부감가를 고려하는 거예요. 괄호하고 건부지평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 건부지평가는 현황평가에 해당해. 있는 그대로 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조건부 평가 봅니다. 조건부 평가는 조건을 붙여서 실제 상황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게 옆에 적으세요. 여백에 밑에 있긴 있지만 나지 상정평가. 나지 상정평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고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토지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데 사법상 제한이 없다고 보고 평가해라 이거예요. 나지 상정평가. 대표적인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 있죠. 기한부 평가는 뭘까요? 기한이라는 건 미래 시점. 미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 기준 시점 언제예요? 가격 조사 완료일. 기준 시점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근데 기한부 평가라는 거는 기준 시점을 가격 조사 완료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미래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 날짜를. 기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날은 확실히 옵니까? 확실하게 오죠. 확실하게 도래하는 그 기한, 미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 아까 이런 내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까 꼭 읽은 데는 그런 말 없었죠? 일단 여기는 없었어. 여기는 없었어요. 아까 현황평가하고 조건부 평가만 있었죠? 지금 기한부 평가는 여기는 없었다. 일단. 그 다음에 4번 소급평가는요,
과거 시점으로 가는 거야. 과거 시점, 과거 시점.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8번의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본식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뭐 보셔도 되고요. 자, 넘길게요. 496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기한부 평가하고 소급 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에 기한부 평가란 소급 평가란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건 아니야. 적어 놓은 건 아니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나중에 왜냐면요. 한번 나온 김에 해볼까요? 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뭐를 얘기합니까? 기준 시점. 그렇지. 근데 그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죠.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왜 감정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루하루가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울산 인구는 매일매일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럼 울산 인구가 몇 명이다 하고 울산시청에다가 울산 인구를 울산시청에다 딱 적으려고 그래. 그럼 매일매일 바뀌잖아.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감정평가도 부동산을 평가할 때 매일매일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가치도 변한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변동의 원칙이잖아요. 맞아요? 변동의 원칙. 이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기준 시점은 언젠데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잖아요. 이 세 개는 기본이에요. 이 세 개는 기본이라고. 중요하잖아 이거는. 그럼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감정평가사가 기준 시점 외에 가격조사 완료일 말고 다른 날짜로 미리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그러면 가격조사 완료일 말고 다른 날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그거는 뭐냐면 미래도 정할 수 있고 과거도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에 대한 내용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기준 시점이라는 게 단서 조항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O라고 그래야 돼? X라고 그래야 돼? O다 이 말이야. O. 아까 명시적으로 딱 그런 말은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잊어먹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합니다. 잊어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 요거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96페이지입니다. 자, 496페이지 보면 평가 기법상 분류해가지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내게 다 그대로 명시가 딱 돼 있어. 자, 그 위에 7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나와 있죠. 자, 한번 요거 우리 감정평가 규칙 원문을 한번 봅시다.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물건 하나 따로따로 다 평가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개별 평가라 그래. 그럼 우리 감정평가 규칙은 원칙이 뭐냐? 개별 평가야. 원칙. 지금 원칙 두 개 얘기했네. 현황 평가, 개별 평가.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원칙이죠. 원칙. 자, 개별 평가 원칙이야. 그래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그 2항부터 4항까지는 다 예외야, 예외.
예외. 그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건이 두 개가 있어. 물건이. 그럼 이게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라 그랬죠?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둘을 한꺼번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일괄평가.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원칙을 깨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든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한꺼번에 평가해버려라 이 얘기죠. 맞아요?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은 아주 중요한 말이야. 시험에 잘 나와. 그럼 대표적인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은 법적으로 별개죠. 근데 이 둘을 하나로 취급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취급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취급할 때. 지금 우리 학원 건물 팔 때 땅 따로 건물 따로 안 팔거든요. 같이 팔잖아요. 복합부동산이죠.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는 거예요. 얘를 일체로 취급. 왜냐하면 거래할 때 같이 거래하거든. 또 뭐가 있느냐면 집합건물, 우리 아파트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 그리고 이때 거래 사례 비교법 씁니다. 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자, 3번 볼까요? 자,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들이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고 6층부터 한 20층까지는 주택이야. 주상복합 건물이죠. 그래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가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의 물건이라도 따로따로 평가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보세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구분평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요 말을 잘 알아놔야 되겠죠. 이 말이 나오면 무슨 평가라고요? 구분평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한 부분만 평가하면 안 돼요. 원래는 선풍기가 있는데 날개만 평가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인데 그중에 한 부분만, TV 리모컨이 있는데 버튼만 평가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부분 평가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돼. 부분 평가 원칙적으로 안 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이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그 밑에 보상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보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이제 1번부터 우리 교재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설명. 근데 우리 시험은 설명 잘 안 내. 뭘 낸다? 이 규칙을 잘 내. 그대로. 원문을 잘 내. 원문을. 그래, 원문을 눈에 잘 익혀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에 없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이런 거. 거기 없잖아, 이런 말이. 뒤에 나오거든. 한꺼번에 제가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분평가 보세요. 구분평가. 양가로 3번에. 구분평가 그 밑에 보면 주상복합 건물 보이세요? 네. 이런 거 하나 줄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살림 있습니까? 살림 줄치고요. 살림도 원칙적으로 구분평가거든. 살림. 맞아? 네. 살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살림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거든요.
맞아요? 산지는 공시가기준법,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림일 때는 원가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살림 구분해서 평가해라 이 말입니다. 자, 부분평가 보세요. 자, 거기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줄 쳐야 돼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돼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 줄 딱 치고, 저촉 부분에 대한 무슨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보상평가한다고 돼 있죠.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어요. 기억해놔야 돼. 끝.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평가 기법, 뭐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든 뭐 기법에 따른 분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황 평가가 뭐라고요? 현재 상황 그대로 해라.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 공법상 제한 받는 그대로 해라. 건물이 있으면 건물 있는 그대로 해라. 건부지 평가라 그랬어요.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일 때는 제외해라. 없다고 봐라. 맞아? 그 다음에 현황 평가가 원칙이지만 어떤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조건부 평가란 말이야. 뭐 법에 따른 정함이 있다든지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든지 사회 통념상 인정될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 평가가 있었죠. 미래 시점. 소급 평가가 있었죠. 과거 시점. 그렇게 알면 돼. 소급 평가의 대표적인 소송이야. 소송은 우리가 앞으로 발생될 걸 가지고 소송합니까? 지난 걸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소송.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법에 따른 분류, 개별 평가. 따로따로 해라.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평가해도 된다. 일괄 평가 아닙니까? 같이 한꺼번에 평가해버려. 뭘 따로따로 하냐. 그냥 한꺼번에 해버려. 왜?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그때는 일체로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구분평가. 뭐 기억하라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구분해서 평가해도 된다. 그 다음에 부분평가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들이 놀러 가가지고 선풍기를 잡아뜨려가지고 선풍기 날개가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날개 부분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게요. 보상 됐어요. 그것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나오죠. 가치와 가격. 네. 얘도 올해 나올 때가 돼 가거든요. 자, 볼게요. 가치와 가격에서는 먼저 가치가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표 보면 돼. 그냥 표.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자, 가치 볼게요. 장래 동그라미.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그러니까 가치는 장래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구한 거예요. 장래 발생할 이익을.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그 축구 선수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지난 행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이 선수가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자? 가치라고 부르자. 현재값.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장래 발생할 편익 이익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무형, 금전, 비금전 다 포함된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봅니다. 현재값이 중요하죠. 현재값이야. 가치는 현재값이야. 현재값. 그리고 가치는 일정 시점에 무수히 많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줄 쳐야 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가격은요, 내가 예전에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전에 실제로 내가 낸 가격이거든. 낸 값이거든. 실제로 지불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했다. 그래서 그 밑에 과거값 중요하죠.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 중요하다. 이게. 자, 그 다음 아까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무수히 많다 그랬잖아요. 가격은 하나예요. 가격은 하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네.
거기서는 리얼 별표죠. 리얼 중요해요. 리얼. 위에 기억, 니은, 디귿도 사실은 여러분 봐둬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제가 잊어버릴까봐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7월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얼 내용을 잘 알 때 그때 그 부분을 우리 이제 딱 요약집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얼만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다를 수 있어요.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다를 수 있다. 거기 보시면 가격은 단기적으로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로 가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그걸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치한다는 건 균형이에요. 단기에 일치하고 장기에 괴리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기에 괴리되고 장기에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치는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이라 그랬죠. 이때 이익은 유형만 얘기합니까? 유무형? 금전적인 이익만 얘기합니까? 금전, 비금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 자, 그 밑에 기준 시점 나오네요. 중요하거든요. 기준 시점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규칙의 기준 시점이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정의 2조에 나와 있거든.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 돼 있죠. 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리고 구조에 가면 또 나와 있거든. 구조에 가면 기준 시점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이다. 이게 원칙이라고. 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즉 가격 조사 완료일 말고 다른 날짜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5월 11일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5월 30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만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안 되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아까 말한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봅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 나오네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 네. 자, 먼저 1번 봅니다. 제가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 줄 칠게요. 부동산 가격은 줄 쳤어요? 맨 뒤에 물리적 가격은 아니다 보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가격이 아니다. 그럼 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고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가격이 아니다. 물건값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데? 권리 이익에 대한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권리 이익에 대한 가격이다. 자, 우리가 물건값을 줄 때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을 한 마리 샀어요. 생선 한 마리에 내가 2,000원 주고 샀어. 그럼 그 생선 두고 가요? 들고 가요? 들고 가죠. 그럼 내가 준 2,000원은 그 고등어라는 물건값이야. 맞아요? 근데 내가 집을 하나 샀지만 그 집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고 가지. 내가 집 사면서 2억 주고 서울에 있는 집을 내가 2억에 계약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그 집 들고 옵니까? 근데 2억 내가 왜 줬대? 그러니까 물건값이 아니라고 이거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 거지 물건 가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못 들고 와요 부동산 개를? 부동성 때문에. 그렇지, 부동성 때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뭐 잘 이렇게 내진 않지만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가격이 아니라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계에 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맞죠? 그렇습니다. 잘 안 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제가 늘 말하지만 쉽게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거 내면 다 틀려. 안 내잖아. 그죠? 안 내 잘. 자, 그럼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병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아까 부동산 가격은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으면 각각의 권리마다도 가격이 부여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을 부여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거든.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가 다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다 합쳐버리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4번이네요. 4번. 자,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줄칠게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쉬워요. 다 다르다 보니까. 자, 그 밑에 6번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성과 상방 신축성이라 돼 있죠. 저기 무슨 말, 하방 경직성이 뭘까요?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잘 안 내려가. 상방 신축성은 뭘까요? 올라갈 땐 잘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값이 막 몇 년 사이에 뭐 5억 10억씩 그냥 올라가죠. 근데 내려올 때는 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뭐 10억씩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1억 2억 이렇게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상방 신축성, 하방 경직성.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501페이지요. 자, 거기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나와 있네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돼 있네요. 아, 원칙도 세 번째가 나왔다 지금. 현황기준평가 원칙, 개별평가가 원칙이라 그랬고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시장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규칙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자,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밑에 이제 시장가치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장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이 줄쳐야 되겠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파란색으로 잘 해놨네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가 돼야 돼. 시장에 충분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공개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라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그 물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통한 당사자. 잘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한 거는 시장 가치가 아니야.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 강제로 거래된 게 아니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거래된 가격은 시장 가치가 아닌 거예요. 경매에서 거래된 가격은 시장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경매에서 3억에 거래됐다더라. 여기 홈타운이. 그 홈타운의 시장 가치는 3억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 부르자? 시장 가치라고 부르자.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예외사항인 거예요.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게 아까 조건부 평가 똑같잖아요. 법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될 때는 아까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할 때도 이거 그대로 있었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도 이런 경우는 거의 가능하다고요. 됐어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의뢰인이 있잖아. 의뢰인이, 우리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시장가치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의뢰인이 와가지고, 시장가치를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같거든. 그거 가지고 대출 금액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때는 그 4번에 보면 이제 수임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했으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뭐라고 돼 있어? 결여되어 있는 거야.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때는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럼 아까 앞에 현황평가 있었잖아요. 현황평가 예외적 조건부평가 있었죠. 그럼 조건부평가도 원칙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건부평가에서 가지고 만약에 감정평가사 보니까 이게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돼 있어.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부하고는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규정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뭐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답으로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자, 거기 보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있죠. 네, 그 밑에 보면 그 그림이 있네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고 부동산 가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살표 짝짝짝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 밑에 보니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있죠? 그 일반 요인은 전국적인 거야.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국적인 요인은 일반 요인에 들어가.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학원 건물의 가치는 만약에 법이 바뀐다든지 정부의 세금 제도가 바뀐다든지 정부의 교통 정책이 바뀐다든지 하면 이 가치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이런 건 일반 요인이라고. 일반 요인. 그런데 전국적인 원인이 아니고 여기 신정동 일대에 뭐가 개발이 된대. 요 지역에 뭐가 개발이 될 거래. 그러면 요 가치, 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이건 지역 요인이라고요. 지역 요인이라고. 그럼 개별 요인은 뭐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단대요. 화장실을 싹 깨끗하게 개조할 거래요. 그러면 이 가치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이거 무슨 요인일까요?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은 원인이 전국적인 거고, 지역 요인은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 때문에 생기는 거고, 개별 요인은 그 물건 자체 원인 때문에 가치가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안 중요해. 그럼 이런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고정되어 있을까요? 변할까요? 그래 변하지. 당연히 변하죠. 당연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 이걸 뭐라 불러? 변동의 원칙.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변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변동의 원칙. 변한다. 변동의 원칙.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발생 요인 이제 4개 있지? 네. 이건 우리 알아야 된다고요. 이 발생 요인 4개는. 자, 넘기세요. 506페이지. 가치 발생 요인 거기 4가지 나와 있죠? 네. 자, 거기 파란색으로 잘 적어놨네요.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이수성, 이전성. 외운다. 이 4개 외운다. 효용입니까? 효율입니까? 효율 그러면 안 돼. 효용이야, 효용. 아시겠어요? 뭐뭐 있어요? 유용성 또는 효용, 또 이전성. 좋아. 밑에 거 안 보고 얘기해 볼게 이제. 자, 그 4개 있죠? 그럼 이 4개가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도 돼?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4개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상호 결합.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거기 유효수요라는 게 뭐예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맞아요? 구매력이 있어야 돼.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자, 그 옆에 상대적 희소성 있죠? 그럼 상대적 희소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요의 희소성이 아니고 뭐의 희소성? 그래,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돼. 공급의 희소성이야. 자, 그 다음 이전성은요? 권리의 이전이죠. 물적 이전이 아니고. 부동산 어차피 물리적으로 줄 수도 없어. 야, 부동산 나한테 줘. 내일 갖다 줄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나한테 이전한다는 건 뭘 이전하는 겁니까?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전성은 권리의 이전을 얘기해요. 이런 네 개가 하나만 있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있어야 된다. 네 개가 다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 내용이야. 그럼 이렇게 내가 조금 전에 가치 발생 요인을 공부할 때 네 개를 딱 보고, 네 개를 기억하면 더 좋지. 네 개를 딱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개가 다 있어야 돼. 상호 결합이야. 희소성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야.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거야. 이전성은 권리 이전이야.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돼. 가치 형성이 아니고 가치 발생 요인이야. 그러면 끝난 거야. 이게 안 읽어봐도 돼, 뒤에 거. 그러면 끝난 거란 말이야, 이게 공부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자, 넘기세요. 가치의 재원칙 있죠? 여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